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4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남자 바둑 대표팀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단체전 결승에서 중국을 4대1로 꺾어 정상에 오르고 여자 양궁은 리커브 개인전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확보했습니다. 아시안게임 3연패에 도전하는 남자 축구 대표팀은 오늘 밤 우즈베키스탄과 결승행 티켓을 놓고 맞붙습니다. 케빈 메카시 미국 하원 의장의 해임 결의안이 가결됐습니다.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하원 의장의 임기 중 해임은 사상 처음으로 임시 예산안 처리를 위해 민주당과의 협력을 문제 삼은 공화당 소수 강경파 반란이 성공했다는 분석입니다. 경기 포천시에서 가을철 산불에 대비해 훈련을 하던 헬기가 저수지로 추락해 60대 기장이 숨졌습니다. 충남 보령시 대천항 인근에선 중국에서 배를 타고 서해안에 접근한 뒤 단체로 헤엄쳐 무입국을 시도한 중국인 22명이 모두 붙잡혔습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를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이르면 내일 방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 수도 방콕의 한 대형 쇼핑몰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5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수백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진 가운데 총격 용의자인 14세 청소년이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연휴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첫날인 오늘 중부와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20mm의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등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대통령실 참모들의 내년 총선 출마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수석급부터 행정관까지 최대 30명의 출마가 점쳐지는데 이 대통령실은 용산발 낙하산 공천 가능성은 부인했습니다. 이 소식은 원종희 기자입니다. 출마 준비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행정관급부터 분주한 모습입니다. 이미 이동석, 이승환, 최지우 행정관 등이 사직했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인 김인규 행정관도 곧 용산을 떠납니다. 일찌감치 지역구로 돌아가 기반을 닦고 얼굴을 알리기 위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반면 중량감이 있는 수석 비서관이나 최측근 참모들은 당장 출사표를 던지기보다는 10월 국정감사와 11월 예산안 시즌 이후 등 시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는데 출마군을 모두 합치면 30명 안팎이 될 거란 전망입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직접 핵심 인물을 특정 지역에 보내는 낙하산 공천은 없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도 누가 출마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다 안다면서도 누구에게도 직접 출마 관련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역시 이른바 용산 차출설을 일축한 바 있습니다. 피선거권을 가진 사람들은 다 출마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용산에서 나왔던 대구에서 나왔던. 대통령실은 연휴 뒤에도 정치 현안보다는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에 두고 국정 운영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벽에 부딪힌 검찰은 추석 연휴에도 보강 수사에 매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적용 혐의가 3가지나 되고 각각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달라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길기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후 추석 연휴 내내 출근하며 기각 사유를 분석했습니다. 기존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하며 사건 처리 방향 등을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에게 놓인 선택지는 영장 재청구와 불구속 기소 크게 2가지. 영장 재청구는 새로운 혐의나 증거가 추가되지 않는 이상 또다시 기각 가능성이 큰 데다 체포동의안 표결이 또 필요한 만큼 검찰은 불구속 기소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당 대표라는 지위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주안점을 둔 것이 아닌가. 보강에서 수사할 부분을 잘 찾아서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법조계에서는 영장재판부가 혐의 소명을 한 위증교사 혐의와 검찰 내부에서 증거가 탄탄하다며 자신감을 보이는 백현동 의혹을 우선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재판부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선 보강 수사가 필요해 기소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국회 국정감사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예상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정치 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수사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검찰이 3개 혐의에 대해 모두 기소하면 이 대표는 최소 3건 이상의 재판을 받아 일주일에 3차례 이상 법원에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의도 정치권 움직임도 바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치부 김순철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토론회 있었는데 여기서 거센 공방이 오갔다면서요. 예, 그저 열렸던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와 민주당 진경호 후보가 강하게 맞붙었습니다. 예. 김 후보는 진 후보가 출마를 위해 이력을 급조했다고 공격했고, 진 후보는 김 후보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선거라고 맞받았는데요. 이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강서구보다는 경찰청에서 열심히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조국 일가와 조민처럼 허위를 혹시 만들었거나 선거를 위해서 갑자기 급조해서 본인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보궐선거에 본인이 다시 출마한 사례는 우리 정치사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고두고 오요구의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김 후보가 구청장 시절 국내 최대 규모의 공공사업을 유치했다고 강조하며 여당 구청장론을 내세우자 진 후보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 기초단체장이 모두 같은 당이어야 하느냐고 맞받았습니다. 네, 한편 또 국회 쪽에서 보면은 이재명 대표 이 구속영장 기각 후폭풍이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 파면 요구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시점도 지금 언급을 한 상황이죠. 네.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파면 요구를 줄곧 요구해 왔습니다. 예.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홍익표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10월 국정감사까지 윤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려보겠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국감에 집중한다는 전략인데 10월 내 한 장관 파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민주당이 나서서 탄핵 논의에 착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각에선 과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사례를 볼 때 대통령의 해임 거부에 이어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리는데 한 장관에 대한 파면 요구가 재차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한동훈 장관 탄핵 논의 10월 국정감사 이후로 이제 일단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문제는 당장 오는 6일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지금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예, 양당 원내대표는 오는 6일 임명 동의안 처리에는 합의했지만 임명 자체에는 뜻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장 임명 동의를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한 만큼 민주당 기류가 절대적인데 현재로선 부결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입니다. 국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용진 의원 역시 매우 부적격하다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부결 당론 채택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 이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장기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김순철 기자였습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2차 오염수 방류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표본 검사 결과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농도가 기준치 미만이면 예고대로 내일 방류가 재개됩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일본 도쿄전력은 바닷물에 희석한 소량의 원전 오염수를 대형 수조에 넣고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농도가 기준치 미만이면 예고대로 내일부터 후쿠시마 앞바다에 2차 방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난달 1차 방류를 마친 뒤 약 한 달 만입니다. 4月24日に開始されたアルプス処理水の海洋放出について第1回分約7800立方メートルの放出が本日に完了したことは承知しています。 2차 방류 기간은 17일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하루 방류량은 460톤, 전체 방류량은 1차 때와 비슷한 약 7,800톤으로 예상됩니다. 계획대로라면 지난달 21일 기준 오염수 저장량의 약 2%인 3만 1,200톤이 내년 3월까지 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도쿄전력은 2차 오염수 시료에서 방사성 핵종 4종이 미량 검출됐지만 방류 기준을 만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문에 따른 농수산물 피해 접수도 시작됐는데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현재 관련 피해 규모가 약 900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네, 조금 전 미국의 권력 서열 3위인 메카시 하원 의장의 해임 결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국회의장이 탄핵을 당한 건데요.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워싱턴 연결해 알아봅니다. 네, 최중락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미국의 하원 의장이 물러나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하원이 권력 서열 3위 대통령과 부통령 다음인 메카시 하원 의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조금 전에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의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해임 찬성이 216표, 반대가 210표로 과반을 넘었습니다. 앞서 공화당 강경파인 맥 게이츠 의원이 지난달 30일 예산안 처리에 반발해 어제 메카시 의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메카시 의장이 민주당의 압도적인 찬성 속에 바이든 정부의 정책과 지출을 그대로 인정한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결국 미국은 셧다운 상황은 피해갔지만 예산안을 처리한 메카시 하원 의장은 불명예를 안고 물러나게 됐습니다. 공화당 강경파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하원 의장 해임 결의안에 대해 찬성 당론을 정했습니다. 그야말로 당내 배신과 여당의 비협조로 고립된 채 하원 의장이 탄핵을 당했습니다. 하원 의장이 공석이 되면서 하원 의장을 다시 선출할 때까지 미국 정치권은 혼란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특히 언제든 하원 의장을 해임시킬 수 있는 공화당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지고 여당인 민주당과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중서부를 중심으로 한때 비가 내리겠는데요. 날씨 알아봅니다. 김다영 기상캐스터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은 출근길 짙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충청 이남 지역은 가시거리가 200m도 채 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차간거리 넉넉히 두고 서행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빠르게 거칠 텐데요. 다만 오후부터는 먹구름이 끼면서 중서부와 전북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 최고 2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지만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고요. 밤에는 비가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4.6도, 대전은 11.1도로 서늘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23도, 대전과 광주 24도, 부산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지도부가 오늘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를 예방합니다. 양당 원내지도부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국회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대표 안보단체인 대한민국 제향군인회가 오늘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창설 제71주년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과 국회의원, 전국 읍면동 회장 등 5천여 명이 참석해 총력 안보 결의를 천명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해외에 소재한 외국 금융기관도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2월에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인데 선진 금융기법과 자금력을 갖춘 외국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아시아 최대 영화축제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늘 열흘간의 일정으로 막을 올립니다. 공식 초청작은 69개국 209편으로 이사장과 집행위원장의 공석으로 인해 배우 송강호 씨가 호스트를 맡았고 배우 박은빈 씨는 개막식 최초 여성 단독 사회자로 나섭니다. 어제 경기 포천시의 한 저수지에 민간 헬기가 추락해 60대 조종사가 숨졌습니다. 본격적인 산불 현장 투입에 앞서 사전 장비 점검을 하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안정모 기자입니다. 경기 포천시의 한 저수지. 어제 오전 11시쯤 헬기 한 대가 수면에 닿더니 다시 상승해 몇 바퀴를 돌다가 추락합니다. 소리하고 연기가 좀 많이 났어요.
소리가 왜 모터가 좀 정상적으로 작동 안 될 때 그런 굉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자동차 급발진이라든지 약간 그런 굉음. 추락한 헬기는 민간 항공회사 소속으로 포천시청과 계약을 맺고 산불 진화에 투입될 예정이었습니다. 저수지의 물을 헬기의 벨리 탱크에 담는 담수 작업 등에 이상이 없는지 시험 운행을 하다 사고가 난 겁니다. 계약이 시작이 되니까 그 사전 장비 점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헬기에 탑승했던 60대 조종사는 사고 4시간 뒤 수중에 있는 헬기 기체 내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조종사는 경력 40여 년의 베테랑으로 단독 비행 중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점검이나 이런 거는 다 정상적으로 다 주기별로 다 되어 있고요. 사고 원인은 기체를 인양해 블랙박스 등을 조사해야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체 인양은 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해야 하고 국토교통부와 헬기 업체 간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며칠 걸릴 전망입니다. 저수지 수면 아래 추락한 헬기가 가라앉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헬기를 인양한 뒤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어제 새벽 충남 보령 대천항 인근에 선박을 정박하고 미립국하려던 중국인 22명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선박에서 바다로 뛰어내려 미립국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두컴컴한 새벽, 해경대원들이 손전등을 비추며 바닷가 일대를 살핍니다. 완전 무장한 군인들도 나서 건물 곳곳을 수색합니다. 미확인 선박이 접근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공조수사에 나선 해경과 군, 경찰은 대천항 해상과 해변, 항구 주차장 일대에 숨어있는 중국인 21명을 체포했습니다. 물은 저만큼 들어왔을 때 아마 내렸나 보다. 물에서 막 하나하나 뛰어내려가지고 위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잡았다고 하지. 미립국한 일행 중 한 명은 이곳에 상륙한 뒤 택시를 타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택시기사의 신고 내용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해 경기 안산의 한 주택에서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40대 안팎의 중국인으로 조선족이 포함됐지만 제3국 국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이들은 방파제 인근에 정박해 있는 선박에서 바다로 뛰어든 뒤 미립국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군과 해경은 이들의 미립국 시도를 이미 인지한 상태였습니다. 열 영상 장비를 통해 선박의 접근을 식별한 겁니다. 육군, 보령경찰서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검거 작전을 진행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정보 공유와 신속한 대응으로 대천항 현장에서 21명을 검거 완료하여 해당 선박은 서해와 맞닿은 중국 산둥성 웨이아이에서 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경은 도주한 선박을 검거하기 위해 중국 수사당국의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붙잡은 이들을 상대로 미립국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서울 시흥동 안양천에서 7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사람이 떠 있는 것 같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여성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들여다보는 등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혼 소송 중인 아내 집에 남편이 짐을 챙기러 들어갔다면 주거 침입에 해당이 될까요? 검찰은 이를 유죄로 봤는데 억울했던 남편은 헌법재판소에 재판단을 요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놓았는지 김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재작년 9월 이혼 소송 중이던 남편이 아내로부터 주거침입 혐의로 신고당해 체포됐습니다. 아내 명의로 돼 있는 빈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동의 없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사건을 맡은 검찰은 남편을 재판에 넘기지 않았을 뿐 유죄는 인정해 기소 유예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헌재는 이 처분이 잘못됐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린 겁니다. 주거침입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남편이 공동거주자나 다름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2010년에 결혼한 이후 남편이 일을 그만둔 아내 몫까지 주택 매매 대금의 상당 부분을 홀로 부담해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집안에 남편의 물품이 남아 있었다는 점도 공동거주자로 판단한 근거입니다. 아내가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 외에는 남편의 출입을 분명하게 거부한 적이 없다는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이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할 때만 성립을 하고 공동거주자들, 가족이라든가 동거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진 않습니다. 헌재가 주거침입죄 성립에 공동거주자 여부를 핵심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으면서 유사한 소송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그룹 뉴진스가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장기 집권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빌보드 발표에 따르면 뉴진스의 미니 2집 겟업은 최신 차트인 오는 7일자 빌보드 200에서 60위를 차지해 10주 연속 톱 60을 지켰는데요. 해당 차트에서 가장 오래 머문 4세대 K-팝 걸그룹 앨범 기록을 자체 경신했습니다. 또 빌보드 월드 앨범에서도 9주간 1위를 차지하며 이 차트에서도 K-팝 걸그룹 최장 1위 기록을 자체 경신했는데요. 수록곡인 슈퍼샤이, ETA와 OMG도 빌보드 주요 차트 중 하나인 글로벌 200에서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빌보드 200에 가장 오래 머문 K-팝 걸그룹 음반은 블랙핑크 정규 1집 디 앨범으로 총 26주간 머물렀다네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기타를 치며 블루스를 부르는 영상이 SNS에서 910만 회 이상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27일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글로벌 음악 외교 이니셔티브에 참석한 블링컨 장관. 음악으로 평화의 메시지를 준 음악가에게 국무부가 수여하는 음악을 통한 평화상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한 자리였는데요. 여기서 블링컨 장관은 하얀색 기타를 연주하며 블루스의 아버지로 불리는 머디 워터스의 후치후치맨을 열창했습니다. 검은 정장에 청색 넥타이를 맨 채 노래를 부르다가 연주가 끝나자 관객들에게 손을 흔드는 여유로운 모습도 보였는데요. 블링컨 장관은 평소 로큰롤을 좋아하기로 유명하다고 하네요. 약 3조 원이 투입된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구형 공연장 스피어가 지난 주말 록밴드 유트의 공연을 시작으로 공식 개장했는데요.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높이 111.6m, 바닥 지름은 153.7m에 외벽에 설치된 스크린 면적만 53,000제곱미터입니다. 17,500석을 공처럼 감싸는 LED 스크린엔 유투의 노래에 맞춰서 네바다의 사막부터 일출 등 자연 풍경에 별똥별처럼 떨어지는 불씨, 나비와 새 등 동물이 가득한 영상들이 펼쳐지고요. 수천 개의 스피커도 설치돼 청각적 몰입도 더했습니다. 관객들은 외신 인터뷰를 통해 시각적으로 압도적인 경험이었고 정말 놀라웠다며 마치 가상세계에 들어와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네요.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태국 방콕의 쇼핑몰에서 14세 청소년이 총기를 난사해 2명이 숨지는 등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부상자들의 상태가 위중해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한 발에 총성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일제히 건물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현지 시각 3일 오후 4시 30분쯤 태국 방콕의 시안파라곤 쇼핑몰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로 2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We see all the people run. We don't understand why it happened. And so we go after them. And after that we hear a shots, like 6, 7 shots. 해당 쇼핑몰은 유명 브랜드와 아쿠아리움, 영화관이 들어선 복합 쇼핑몰로 한국인 관광객들도 자주 찾는 곳인데 현재까지 한국인 피해자는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총기 난사 용의자는 14살 소년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태국에서는 작년 10월 6일에도 전직 경찰이 어린이집에서 총기를 난사하고 흉기를 휘둘러 어린이 24명과 성인 12명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세타타위신 태국 총리는 경찰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으며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이 찰나를 포착하는 빛 생성 방법을 개발한 물리학자 3명에게 돌아갔습니다.
100경분의 1초로 쪼갠 빛으로 최첨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초미시 세계 연구회장을 열었습니다. 유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에르 아고스티니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교수, 페렌츠 크라우스 독일 루트비히 막시밀리안대 교수, 앤 릴리에 스웨덴 룬드대 교수가 올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The Royal Swedish Academy of Sciences has decided to award the 2023 Nobel Prize in Physics for experimental methods that generate attosecond pulses of light for the study of electron dynamics in matter. 이들은 100경분의 1초에 해당하는 찰나를 포착할 수 있는 아토초 펄스 생성법을 찾아냈습니다. 아토초는 일반적인 연구 현장에서 흔히 쓰이는 마이크로초, 나노초보다 훨씬 빠른 속도입니다. 아토초 펄스는 원자와 분자 안에 있는 전자의 움직임을 통해 양자 기술을 비롯한 최첨단 산업이나 유전병 치료 등에 활용될 전망입니다. 윌리에 교수는 노벨 물리학상 사상 5번째 여성 수상자에 영예도 함께 안았습니다. This was very interesting and challenging. For all the women, I say, if you are interested, if you have a little bit the passion for this type of challenges, just go for it.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들은 상금 1,100만 크로나, 우리 돈 13억 6,400만 원을 3분의 1씩 나눠받습니다. 노벨위원회는 한국 시각으로 오늘 화학상에 이어 내일 문학상, 모레 평화상, 다음 주 월요일 경제학상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현대미술의 거장 파블로 피카소. 그림이야 워낙 유명하지만 조각가로서도 미술계에 한 획을 그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사망 50주기를 맞아 스페인에서 그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스페인 빌바오의 구게나임 미술관. 스페인 내전 속 참상을 그린 게르니카는 파블로 피카소의 대표작이죠. 그 배경인 이곳 바스크 지방에서는 처음 열리는 피카소 전시회입니다. 조각가 피카소의 이번 전시는 1909년부터 1962년까지 제작된 작품 50점을 선보이는데요. 피카소 사망 50주기를 기념해 그의 손자가 주관했다고요. 인체와 다양한 물체들의 재해석을 통해 거장의 시선과 손길을 느낄 수 있는데요. 작품 하나하나가 20세기 최고의 예술문화라고 극찬한 관람객들. 그 표정들을 보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전시였던 것 같죠. 이제 일상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중국도 추석부터 국경절로 이어지는 8일간의 연휴를 가졌는데요. 긴 연휴에 이 사람들은 뭘 하나 한번 봤는데요. 과연 판다의 나라입니다. 이곳은 중국 쓰촨성 청두시의 자이언트 판다 사육기지인데요. 연휴를 맞은 관람객들이 판다 구경에 여념이 없습니다. 특식으로 나온 충칭허거를 맛있게 먹는 판다들도 연휴를 만끽하는 것 같죠. 또 희귀한 갈색털의 칠링 자이언트 판다 치자이 역시 사람들의 눈길을 끕니다. 칠링 산맥에서만 산다는 초콜릿색 판다로 여태 발견된 건 5마리에 불과하다고요. 국경절 연휴에 필수 코스로 자리 잡은 청두의 판다 관람. 연휴 시작 후 사흘간 이곳을 찾은 관람객은 무려 13만 명이 넘는다네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노익장, 흔히 쓰는 말이죠. 이 말들을 피부로 느끼게 해줄 짜릿한 도전을 소개합니다. 저도 아직 못 해본 스카이다이빙, 이분에게는 심지어 처음도 아니랍니다. 올해 나이 104세, 도로시 오프너는 지금 일생일대의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보행기가 없으면 걷는 것도 힘들고 비행기에 오르는 것마저 부축이 필요한 나이. 하지만 잠시 뒤 하늘 위에서는 누구보다 자유로울 예정인데요. 미국 시카고 약 4,000m 상공에서 그녀가 뛰어내렸습니다. 낙하산이 펴지고 멋지게 비행을 마친 도로시가 무사 착륙하자 사람들의 환호성이 터집니다. 이로써 작년 5월 스웨덴의 103세 노인이 세운 기네스북 최고령 스카이다이버 기록을 갈아치우게 되는데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자신의 말을 몸소 증명한 그녀였습니다.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한국 가계가 매월 이자 비용으로 13만 원 이상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대 수준인데 월 평균 소득 479만 원 이상에서 이자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2.7%로 전분기 통틀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금리 인상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부채 증가 등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태어난 아이는 정부 지원금으로 최대 4,297만 원을 받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023년 출생하는 0세부터 5세까지 정부 지원금 수급액이 4,297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육료와 육아 학비, 가정 양육 수당 등을 모두 합한 것으로 2012년 출생아가 2,500만 원을 받았던 것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원청 하청업체 사이 거래 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대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일회성 거래라도 거래 기간이 90일이 넘고 원재료가 있는 경우라면 연동제 대상이고 불이행 시 5천만 원의 과태료와 벌점을 받습니다. 다만 정부는 올해 말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직권 조사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2007년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현지 시간 3일 오후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연 4.78%를 넘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고금리 정책이 예상보다 오래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채권금리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채금리 급등 여파로 나스닥 지수가 1.87% 급락하는 등 뉴욕 증시는 일제히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안부를 묻거나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때 기프티콘 같은 물품형 상품권 많이 선물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상품권을 사용할 때 상품권 금액보다 낮게 주문하면 금액을 채우기 위해 추가 주문을 해야 돼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태윤 기자입니다. 스타벅스 기프티콘으로 음료를 주문하자 추가 주문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기프티콘과 같은 가격의 상품이나 더 비싼 상품을 차액을 내고서 교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 금액 1,200원 남아서 더 구매하시면 한 15,000원어치 먹으려고 했어도 그 기프티콘 2만 원짜리면 2만 원짜리 넘게 먹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제는 스타벅스에서 이렇게 물품형 상품권으로 가액보다 낮은 가격의 상품을 구매해도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스타벅스에 따르면 앞으로는 잔액을 스타벅스 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돌려줍니다. 올 12월이면 매장 기기에 적용되고 내년 상반기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잔액 적립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이번에 개선된 조치에 대해서 대단히 환영하고요. 또 이러한 그 움직임을 다른 업체들도 빨리 벤치마킹해서 물품형 상품권 시장 거래액이 8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현재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 대부분은 아직 환불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세계 최초로 24시간 무인 택시가 달리는 도시, 미국 샌프란시스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무인 택시가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가 하면 애정행각 무용담까지 나오면서 골칫거리로 떠올랐다는데요. 장동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택시가 좌회전하다 급브레이크를 밟습니다. 또 다른 택시는 빨간불을 무시한 채 달리고 여러 대가 교차로를 막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모두 지난달부터 샌프란시스코시에서 24시간 운영 중인 무인 로봇택시로 도시 내 한정된 지역 안에서 운전자 없이 운행되는 4.5단계 자율주행 차량입니다. 로봇택시가 긴급 출동한 소방차와 충돌하거나 교통사고 부상자를 태운 구급차를 가로막아 치료 시간이 늦어진 환자가 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소방차나 구급차가 방해받은 사례는 70건, 운행 중 갑자기 멈춰 회수 조치된 사례는 200건이 넘습니다. 우려와 기대는 여전히 공존합니다. We're really excited about the potential that these vehicles have for transportation and accessibility and safety and general improvement for blind people. So we're saying if somebody dies or people are killed because these vehicles are blocking the road, are they going to hold the executives personally responsible for the deaths of people because of these robo-taxis?
최근엔 택시 안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주장이 속출해 논란이 일었지만 이를 규제할 뚜렷한 수칙은 아직 없습니다. 로보택시에 고깔콘을 올리면 멈춘다는 점을 이용해 반대 단체가 운행을 방해하고 택시를 파손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결국 주 정부는 GM의 자율주행 자회사 크루즈에 운행 대수 절반을 줄이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시는 셔틀버스도 무인으로 시범 운영하는 등 자율주행 교통을 확대하고 있어 잡음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프로야구 LG 트윈스가 KBO 리그 정규 시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LG는 어제 2위 KT 위즈와 3위 NC 다이노스가 나란히 패하면서 잔여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정규리그 1위를 확정했습니다. LG가 정규리그 1위를 차지한 건 통산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한국 시리즈 챔피언에 올랐던 1994년 이후 29년 만입니다.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인적 정보를 의무로 기재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 기재란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전세 사기나 임대차 분쟁이 발생했을 때 빠른 조사가 가능하고 공인중개사 스스로 책임성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연휴 잘 보내셨나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은 출근길 짙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충청 이남 지역은 가시거리가 200m도 채 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차간거리 넉넉히 두고 서행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빠르게 거칠 텐데요. 다만 오후부터는 먹구름이 끼면서 중서부와 전북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 최고 2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지만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고요. 밤에는 비가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구름 뒤로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날이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오늘은 평년 수준과 비슷한 이맘때 가을 날씨를 보이겠지만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 10도, 모레는 9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심한 만큼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4.2도, 대전은 11.1도로 서늘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23도, 대전과 광주 24도, 부산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고요. 주말 동안 제주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